지금 저희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권재열 교수님과 김주 본부장님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지금 1부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논점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요. 이 1부에서 우리가 이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를 이사의 이제 의무, 충실의 의무에 넣어야 되냐 말 것이냐, 상법의 전반적인 이런 개정을 법을 바꿔서 포괄적으로 그 의무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하는, 일부에서 재미난 얘기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합병 비율 산정하는 거, 한 달 1개월 뭐 3일 이거 이제 가중 평균해 가지고 산식을 이제 딱 우리는 명문화했는데, 이런 제도가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부에서요 정말 막 중국 얘기 나왔지, 일본 얘기 나왔지, 미국, 캐나다, 와 저 열심히 적었습니다. 독일의 검사인제도, 심지어 유럽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글로벌한 그렇죠.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미국, 캐나다에서 하는 공정 의견, 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 기회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우리 시장 발전이라든가 주주 보호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우리 권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2부는 어떤 얘기 할 거예요? 2부는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 뭐 민주당 개정안에 관련해서 뭐 기반해서 조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된 의견이 아마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집중투표제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집중해서 이제 투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이제 3명 선임하면 그렇죠. 이제 주주 한 분이 3표를 이제 네.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상법 개정안에 이제 사실은 원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이제 잘 이제 얘기가 안 되다가 마지막 이제 16일인가요?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네. 이제 발의하면서 집중 투표제가 들어갔고,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22대 국회에 이제 선거하면서 이제 민주당 그 공약 사항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사실은 입법화한 겁니다. 이사 충실을 포함해서 이제 집중 투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업무를 사실은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흐름은 계속 이렇게 점점점 강화되는, 지배구조가 강화되는 추세고, 집중 투표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의무화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하다가 이게 이제 방식들이 점점점 강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논의는 이제 사실은 그 좀 약간 자본시장의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의 역사를 보시면 먼저 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이르는가라는 부분을 사실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집중투표제가 사실은 의무화 또는 어떻게 도입할 거냐라고 했을 때 했던 게 이제 재계는 물론 이제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집중투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뭐 소선구제, 대선구제 하듯이 이거를 이제 한 사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대주주, 여기서 이제 주식회사는 지분에 따라서, 주식 수에 따라서 사실은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해가지고 이사를 독식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좀 바꿔보자. 완화해보자. 그러면 50% 플러스 1주 가지고 있는 주주하고 50% 마이너스 1주 가지고 있는 주주하고 너무 차이가 크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사실은 이제 얘기가 됐던 것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처음에는 회사가 원하면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가,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거부하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래서 회사가 이게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배구조상 정관으로 배제하면 못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도입이 됐었죠. 그럼 정관 개정은 이제 최소한 이제 특별 결의가 필요하니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대주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상과 다르게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집중 투표를 배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많지 않게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러면 정관을 바꾸는 거에 있어가지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그래서 3%만 의결권 인정하게 해주자 넘으면 그게 또 도입이 됐던 거죠. 근데 이미 회사들이 다 정관을 바꿔놓으니까 그 바꾼 내용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규정 개정한 게.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과 그럼 상관없이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회사는 의무적으로 집중 투표제를 채택하도록 하자. 의무하자. 네. 정관 개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되게 된 거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개정안에 담긴 거죠. 개정안이 이제 취지인 거죠. 네. 특히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집중 투표제가 그러면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제도인 것이죠.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권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의무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부 주하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과거에 의무화했다가 다시 이거를 의무화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하지 않게 된 배경도 한번 설명해 뭐 주시죠. 의무화하지 않게 된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빈번한 경영권 문제,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 과도한 어떤 이 집단화, 서로 간의 이제 이해 충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굉장히 이제 이게 좀 굉장히 활성화되고 네네. 있는데 이게 도입되게 되면 이제 사실은 감사위원 제도는 더 분리선출 제도는 더 그런 제도긴 하지만 미국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의결권 잔해하는 게 아예 없고 집중 투표를 이제 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경영권의 고착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면 좋은데 이것들이 이게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회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려했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의무화했다가 이걸 다시 의무화하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본부장님께서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쭉 역사처럼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 한국 시장에서 이 집중 투표제가 도입됐을 때 어떤 점이 우려될 수 있을까 한번 좀 짚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집중 투표제는 외국에서 어떤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많은 위정자들의 논리는 한국의 재벌 구조는 독특하기 때문에 또 한국의 대기업의 구조는 지배 구조는 외국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들고 나오는데요. 뭐 그 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외국의 보편적인 제도를 수입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느 한 나라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또 어떤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이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집중투표제는 어떤 대비되는 것이 단순 투표제인데 단순 투표제의 경우에는 사표가 많이 생겨나는 것인데 이 집중 투표제에서는 사표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어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내다 팔거나 그것이 종이 조각 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데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수주주는 이 집중투표제가 허용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분량, 지분의 분량에 비해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예전의 경우 단순 투표의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는 소수주주도 원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데 과연 이 어떤 대주주에 비해서 책임의식은 소수주주는 덜하기 때문에 이 소수주주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기대할 수 있을지 이 점은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하고 고난 사이의 어떤 불균형이 저는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고난은 이제 커지는 반면에 예. 그 책임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주들의 경우에. 예. 책임하고 어떤 고난 사이가 정비례 관계라고 하게 되면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이라든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권 프리미엄 속에는 대주주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재산적 가치로 평가한 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인데 지배주주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집중투표제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법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규모의 상장 회사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의 밸류업의 어떤 방향하고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권 교수님 말씀은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좀 처음 듣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쉽게 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뽑을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보면 대주주가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뽑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유인이 줄게 될 것이고 그 대주주가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줄게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뭐 대주주의 전횡이다.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뭐 사회이사라든가 감사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 이제 뭐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런 장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집중투표제 말고 다른 방법을 저는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제도를 수용하자. 저 거기에 대해서는 두 팔 벌리고 저는 긍정을 하는데 외국에서 희귀한 제도를 우리가 그것을 금지 오격처럼 이렇게 모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중투표제라는 게 사실 도입됐을 때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사회 견제 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걸 텐데 사실 국내에서 뭐 이사회가 저기 지배주주의 거수기다라는 뭐 그런 비난도 있어 오긴 했잖아요.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떻게 조금 견제하고 있는지 집중투표제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법 학계에서는 어떤 경영자의 전횡이라든가 경영자 일탈을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책임 부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주의 의사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행사하도록 해가지고 또 주주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장에서의 어떤 압력, 이제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학계에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이 시장에서 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대적 M&A 방법으로도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대적 M&A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 적대적 M&A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집중투표제의 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거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적대적 M&A를 활성화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약간 경중을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적대적 M&A를 활성화할 경우에는 또 그 반대의 어떤 입장에서 경륜권 방어 방법도 또 이렇게 같이 마련하는 이 두 가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특수성상 지배구조가 존재하고 또 지배구조가 선임하는 이사가 이사로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회사 경영을 맡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면 그 경우에 이사를 지배주주로부터 어떻게 또 좀 분리해서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수기 아니냐,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를 뽑아놨는데 또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사회 개최 전에 사실은 사전 어떤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예 안건을 올리지 않는 형태의 어떤 실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아무 말 안 하는 채 이게 반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게 그냥 100% 이거 너무 다 무슨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회사 실무를 사실은 좀 일부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그런 수가 사례가 있고. 있으면은 좀 몇 개 소개해 주시면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그럼 많이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좀 다뤄볼 실질적으로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를 이제 반대쪽에서 통계를 말씀하실 때 이사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지 공시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 찬반 비율이 공시가 되는데 다 찬성만 나오니까. 찬성만 나오는데도 그래서 근데 사전에 반대 안건은 다 원래 안건 조정회의를 조정회의를 거쳐가지고 다 올리기 때문에 사실 결과만 놔두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평가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농담 삼아서 거수기가 아니다. 일부러라도 반대할 수 있는 안건을 좀 형식적으로라도 올려가지고 반대 비율을 좀 높이자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비효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 책임 강화 그다음에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견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의 견제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회사 관련된 이 거래의 이해상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시장에 공시돼야 된다. 공시하라고 하면 사실은 못한다. 그런 문제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게 공시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어떤 시장에서의 기능이 작동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사 책임 강화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시를 좀 충실하게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면 오히려 어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영풍 고려하연 분쟁 보니까 그 이사회가 뭐 공개 매수라든가 엄청난 많은 결정을 막 단기간에 했잖아요. 그 결정을 가지고 또 상대방에서는 그 이사회를 또 공격하고 또 막 소송 제기하고 엄청난 또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제 배임으로 좀 제기하기도 하고 하던데 공시를 잘하고 하면 이사에 대한 상당히 좀 어떤 견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려한 사태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도 약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당연히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사실은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장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쪽에서도 만약에 이사회 결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있어서 지금 과거처럼 이 무슨 주주 대표 소송 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사실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고려하연하고 영풍 MBK 건을 보면 우리가 적대적 M&A라든가 이런 공개 매수가 어떤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압력으로 작용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룰이 정확하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의 고려하연의 경우에 뭐 몇 차례의 어떤 가처분을 통해서 룰이 지금 정립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게다가
방어 방법에 관해 가지고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관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공감대 있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수단이 공개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적대적 M&A라든가 시장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분들이 합심을 하셔가지고 너무나 있던 지배 구조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노력을 좀 한쪽으로 옮겨서 시장에서 압력을 어떻게 제대로 조절할 수 있을지, 그 공격과 방어 방법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집중 투표제는 그렇게 이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 보니까 집중 투표제 의무한 나라가 러시아,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 자주 나오네요. OECD 나라 중에서는 의무한 나라는 없네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권 교수님이 야, 적대적 M&A를 활성화하자 이런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방어 논리도 그만큼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적대적 M&A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적대적 M&A도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방어 방법도 동시에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균형 있는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적대적 M&A만 활성화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있으면서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돼야지만 서로 균형 있는 접점을 찾아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분리선출 확대도 마찬가지로 본부장님부터 한번 이 분리선출 확대 안이 어떤 좀 기업 경영 활동이나 아니면 시장에 어떤 좀 우려점을 낳을 수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안 중에 적은 지분 가지고 회사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자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대주주한테 불리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그게 이제 3%로 3%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줄어드는 비율이 훨씬 크고, 그래서 이 제도는 3%만 넘게 가지고 있게 되면 사실상 최소한으로,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만 조금 넘게 가지고 있어도 감사위원 1명은 선임할 수 있는 제도고, 그거를 지금 2명, 3명 또는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입법화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어떤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이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를 이사로 선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대안을 찾기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어떤 보완을 하거나 뭐 어떤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그러면 누가 대주주가 되려고 할 것이며, 대주주 지위에 첨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이 퇴색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고,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이 감사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관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것이 이제 합의 끝에 1명 분리 선출로 이 어떤 상법 전 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걸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 쓸모 없는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필요한 재원을 적재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님들 모시고 상법 개정에 관련해서 조금 경영활동에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집중해서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 다음을 기약하시는 것 같으니 저도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